새로운 사람도 있고 막 그럴 테니까요. 뭐 전화권을 하고요.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요지권을 한번 보도록요. 강의 노트는 87쪽인데요. 이런 기본서는 몇 페이지죠? 기본서는요. 요지권을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300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앞에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먼저 어디를 먼저 보시자면 여러분 유치권을 먼저 보셔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이렇게 했죠. 물권은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권에는요. 여기 소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이 있죠. 우리가 용익물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을 본단 말이죠. 이 담보물권에서 뭐가 있냐? 먼저 유치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요.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죠. 저당권이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유치권과 저당권만 우리의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요. 다음 주 이건 저당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유치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뭐냐면 첫 번째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해요. 유가증권.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요. 그래서 여기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를 해서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그 다음에 변제받을 때까지요.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여기서 타인이니까 타인은 누구냐? 누구를 타인이라고 하냐? 유치권자 이외의 자를 다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치권자 이외의 자가 타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타인이죠? 채무자도 타인이지만 채무자 아닌 자의 물건도 관계가 없어. 채무자 아닌 자도 타인이죠? 나 빼고 다, 내가 유치권자다? 그럼 나 빼고 다 타인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치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이요. 그런데 만약에 수급인은 건축업자를 얘기하죠? 수급인이요, 자기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이것은 유치권이 안 돼. 왜냐?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수급인 자신의 소유가 돼. 그래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럼 이것은 처음부터 수급인이 자기의 돈으로 건물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소유가 된다? 도급인 거죠. 그러면 수급인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께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수급에서 약간 헷갈리죠.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이죠. 물건은 뭐가 있냐? 동산하고요.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죠.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하지 않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가증권은 뭘 하지 않아도 돼? 배수하지 않아도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알겠죠?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적이라는 것은 누가 더 먼저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러면 제한물권이 우선하지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을 누가 우선한다? 따질 수가 없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이고, 그래서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합의로는 성립할 수가 없다. 왜요? 법정이니까요. 법의 규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만약에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절도범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래서 안 돼요. 절도범 안 돼요. 그러면 또 여기 절도범 안 되죠. 그러면 또 누가 안 되냐면요. 우리가 임대차 해지 후요. 임대차 해지 후 이렇게요. 임대차가 해지되고 난 후에요. 뭘 한다? 비용을 지출하죠.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이 발생한 채권, 여기 뭐냐면 반드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서 누구로부터 발생하면 안 되냐?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거 안 돼.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람에 관한 것이니까 안 돼요.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권리금, 보증금 다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지금까지 가장 잘 나왔던 것은 권리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시험에 잘 나왔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여러분요, 첫 번째 뭐냐면 자재납품대금. 자재납품대금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공급해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서 돈 안 주니까 내 모래로, 내 블록으로, 내 콘크리트로, 내 철근으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돈 내놔. 안 주니까 그럼 내가 유치한다.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매매대금이니까 안 돼. 매매대금이니까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했었는데, 계약 명의신탁 기억 안 나요? 계약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고 중간 생략형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죠.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매대금 채권에 또 뭐가 있냐면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매수대금이죠. 따라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으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요. 이런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없을 것, 특약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한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비용에는 뭐가 있죠?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요. 뭐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가 이렇게 있어요. 비용에는요. 그래서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여기 필요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용에는요. 그런데 이 유익비는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란다? 허여하거든요.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해요. 허여한다는 것은 돈 갚을 날짜를 뭐한다? 연기한다. 연기해준다는 것은 변제기가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다. 변제기가 아니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이 돈 갚을 날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간 3월 1일까지 연기를 해서 그러면 3월 1일 날이 돈 갚을 날짜죠. 3월 1일 날 돈을 안 줬을 때 이 물건을 내가 수리했어. 오늘 돈 갚을 날짜인데 내가 한 달만 부탁해. 그랬더니 한 달을 연기했어. 그러면 이 한 달 사이에는 물건을 잡으면 안 되죠. 내가 3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유치를 해야죠. 그걸 변제기라고 해. 알겠죠? 그러니까 유예를 해줬다는 것은, 연기를 해줬다는 것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변제 받을 때까지죠.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유치라죠. 유치는 여러분 뭐를 유치한다? 점유 플러스 뭐란다? 인도를 뭐란다? 거절한다. 점유 플러스 인도 거절. 그러니까 점유란 뭐죠? 점유라는 것은 어떤 점유를 얘기한다?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그럼 직접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으로 점유해요. 보통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죠. 이래도 유치권이 되지만 여기요, 유치권자가 계속 그 집만 점유할 수 없잖아요. 왜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뭐를 해야 돼? 농사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직접 점유한 것이 여기서 누구한테 하는 거냐? 경비 용역업체, 경비한테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했다. 그래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채무자한테 직접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왜 안 되는 것이냐? 여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유 상실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점유라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유치권의 전송 요건이에요. 전송 요건. 따라서 이러면 점유를 중간에 상실을 하죠. 상실하면 그 자리에서 뭐가 없어진다? 유치권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점유해야지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해야 유치권이 전송하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져. 따라서 유치권은 뭐가 없냐? 추급력이 없는 거야. 추급력. 추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 도망가죠. 그럼 내가 쫓아가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을 추급이라고 하는데 내가 점유를 상실하자마자 뭐가 없어져?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바로 유치권이 없어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유치권의 기한.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유치권은 뭐냐냐? 유치권은 목적으로 뭐 한다? 점유를 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유치권은 점유 자체가 성립이면서 전속이야.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모든 게 없어져. 그러니까 추급력이 없어져. 우선 배제권이 없고 추급력이 없는 거 쫓아갈 수 없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도 점유를 침탈당하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환을 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알겠죠? 그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죠?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 여기에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우리가 유치권을 공부하면 뭐를 공부할 수 있냐?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먼저 보면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런 A라고 하는 차가 있고요. 여기 B라고 하는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은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차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를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수리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리업자다. 그래서 수리를 했죠. 그래서 수리비를 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나온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알겠죠? 그러면 이 둘 다가 갑의 차인데요. 여기 A는 BMW고요. 여기는 마티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티즈를 수리해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요. 나는 마티즈를 점유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BMW를 점유할 수도 있는가? 둘 다가 갑의 차니까. 첫 번째, 반드시 마티즈만 점유해야 된다. BMW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거죠? 둘 다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마티즈만 해야 된다. BMW를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채권하고 이걸 우리 목적물이라고 하는데요.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이라는 것은 체인으로 이렇게 묶여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은 목적물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죠. B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물건 우로부터 발생해야 되죠. B라는 물건 우로부터 발생했죠. 그래서 뭐만 여기요 마티즈 B만 유치하는 거지 점유하는 거지 A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채권이 언제 나오냐? 2월 1일 수리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해야죠. 이 목적물 이것을 점유해야죠. 점유를 할 때 2월 1일 날 점유해야 되냐? 3월 1일 날 점유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점유를 할 때 수리가 2월 1일 날 끝났는데 그러면 점유하고 수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나중에 해도 되느냐? 알겠죠? 만약에요. 먼저 수리비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된다 그러면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련성이 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결련성을 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동시에 필요 없이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된다. 즉 무슨 말이냐? 먼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된다.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지만 여기 채권과 물건 간에는 뭘 요한다?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하나 보냐면요. 이제 물권과 채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채권은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이죠. 그런데 물권은요, 사람과 물건 간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의리한 사람한테 수리를 맡긴 거예요. 이 건물을요. 수리 맡겨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나왔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을이 이 건물을 유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경락인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채무자다, 이렇게, 아니요,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100만 원을 달라고 변제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변제 청구를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왜냐, 변제 청구는요, 갑한테만 하고 병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병이 수리를 맡긴 게 아니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죠. 을이 갑에게만 변제를 청구하고 병한테는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 을은요, 이 병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뭐는 청구를 못한다? 변제를 청구를 못한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죠? 채권과 물권.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거든요.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냐?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누구죠? 을이죠. 을을 뭐라 하냐? 이것을 임차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수리업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리비가요, 이 을이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의 채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채권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요, 그러면 이 수리업자가 수리를 요하죠. 수리해가지고 안 주니까 이것을 뭐 한다? 유치를 해야 되겠죠. 이 건물을, 자동차를 유치하죠. 물건. 왜냐하면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지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죠. 아까 뭐라 했죠? 타인의 물건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니까 이 임차인을 뭐라 하냐? 임차인을 채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것이 아닌 뭐죠? 병의 것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 것이 아니고 채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의 소유도 관계없다. 이 물건을 수리했으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뭐라 한다? 점유해서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 돈 받을 때까지 이 세상 누구한테나 뭐죠?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인도를 거절하는 것, 유치하는 것, 그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해. 유치권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수리업자는요, 여기서 이 자동차가 지금 갑의 것인데 을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한테 수리를 맡겼죠. 그럼 이 사람이 수리를 했죠. 수리비 100만 원이 나왔죠. 이 100만 원의 채권을 이 병은요, 을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변제 청구를 1번 갑, 2번 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럼요, 이 병은요, 아무리 자동차가 소유자가 갑이라고 할지라도 갑에게는 뭐를 청구를 못하냐? 변제 청구를 못해. 변제 청구를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채무자,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변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변제 청구. 그런데 유치권은요, 갑한테 행사한다, 을한테 행사한다.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갑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을한테도, 세상 누구니까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상 누구한테든지. 세상 누구한테든지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요. 상당한 담보,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이 차가 BMW란 말이죠. BMW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겠어요? 100만 원에 상당한 것을 얘기하겠어요? 이때의 상당에서 어떤 상당이다? 그러면요, 채권의 상당이에요. 채권 100만 원에 상당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티즈 한 5년 정도 된 거, 마티즈 5년 된 것 경매하면 300에서 500원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돈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거 대신 잡고 내 차 BMW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이 있죠.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씀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형성권이 아닌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이 먼저 청구란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하죠.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 있죠.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요 병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구권은 유치권 소멸 조건은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왜요? 만약에 여러분요 이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요 병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담보를 줄 테니까 유치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다른 담보가 5년짜리 정도 된 마티즈란 말이죠. 마티즈 한 300에서 500 정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BMW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마티즈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 BMW가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유치권 행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BMW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BMW를 남이 훔쳐가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길거리에 보관했더니 어떤 놈이 술이 쳐가지고 백미러를 딱 깨버렸단 말이죠. 백미러를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300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 마티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놈이 건드리지 못하게 껌 씹고 딱 여기다가 껌을 딱 붙여놓으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안 떨어져? 안 떨어지니까요. 누가 놔둬도 마티즈는 불쌍하다고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병의 입장에서 어떤 걸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갑이요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마티즈가 만약에 마티즈를 100만 원 때문에 BMW를 유치하고 있다 해봐. 그러면 갑은 난리가 났죠. 왜요? 지금요 소개팅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티즈 끌고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요 BMW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폼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훔쳐서라도 100만 원 주고 돈 찾아가겠죠. 물건 찾아가겠죠. 근데 마티즈를 맡겨놨다? 자기 또 BMW 있다? 그러면 그놈의 마티즈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해야 돼? 병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병이 판단해서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원래는 형성권이 돼야 되는데 형성권이지 않고 뭐가 된다? 청구권이다. 이러면 유일하게 딱 한 개인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병이 1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의리 100만 원 안 줘요. 100만 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수리업자가요.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이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용 이익이 있다. 그러면 사용 이익은 뭘 한다? 반환을 해야 되지만 일단 보존을 위한 것은 제한 없이. 제가요 한 2, 3년 전에요 렉스턴이었는데요 차를 끌고 가다가요 그 빗길에 눈길에요 눈이 얼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침에 이슬비가 왔었거든요. 완전히 빙판이에요. 근데 그걸 깜빡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그냥 정기속도로 그냥 끌고 가다가요 바로 그냥 농로 있죠. 농로. 저기서부터 이보다 더 되죠. 농로로 그냥 가는 속도 그대로 그냥 갔다가 농로 이렇게 오면 시멘트 해가지고 물 흐르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대로 차가 완전히 딱 뒤집어져 가지고요 나올 때요 문을 열면 닫히고 창피해가지고 사람 없을 때 빨리 나오려고 했더니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데 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안에 보면 여러분요 오토 장치 있잖아요. 그 오토박스 있죠. 그게요 가운데로 중간에요 정확하게 반이 딱 끊어진 거예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중간에 딱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제 불렀죠. 레카차를 불렀더니 레카차 조그만 게 왔는데요. 끌어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 빙판이라서 미끄러우니까 이게 지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두 대가 똑같은 차 두 대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또 레카차가 좀 더 큰 게 있더라고요. 큰 거하고 조그만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마티즈가 참 단단한 차인 게 그렇게 했는데도 차는 옆에만 조금 찌그리기가 별로. 왜냐면 그대로 갔다가 딱 농로 가는 속도 그대로 날아가지고 농로에 있는 그 시멘트 있죠. 거기에다 딱 박았기 때문에 그 박는 부분만 딱 손상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차가요. 옆에는요. 물론 바꾸긴 다 바꿔야 되지만 이 차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분만 딱 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차 주인은 어디 갔냐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어디 갔냐고. 내가 차 주인인데요. 그랬더니 이게 입원 안 했냐. 왜 입원을 하냐고. 이거 입원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한 두세 달 입원해야 되는 거래. 왜냐면 갔다가 딱 여기서 그대로 가가지고 딱 박았기 때문에요.
너무 순간적으로 박았기 때문에요. 뭐 정신도 없었지만 뭐 운전대 딱 잡고 거꾸로 넘어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냥 너무 순간이에요. 돌았다? 이건 아는데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딱 박아버리니까 어떡하지? 창피한데? 사람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딱 다른 생각이 없고. 알겠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열면 닫히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한번 봤죠. 사람 오나 안 오나. 보통 차가 지나가면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바퀴가 100m 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떡하지? 뒤에서 막 차를 밀리니까 차가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서. 그리고 차가 없을 때요. 딱 봐가지고 앞뒤로 딱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기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차가 이렇게 수리를 맡겼는데 차가 너무 한 번 딱 그러니까요. 가서 딱 봤더니 차가 가운데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더 이상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수리비를 달래요. 그래서 수리비를 보내주고 난 다음에 한 달 넘게 차를 찾으러 안 갔어요. 그쪽에서 막 제발 부탁이, 맨 처음에는 수리비 얼마이다 수리비 딱 넣어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걸을 벗고라는 거야. 제발 차 좀 찾아가면 안 되냐고. 계속 차를 안 찾아갔죠. 그래서 안 찾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한 달 한참 지나서 갔더니 겨울이요. 이런 겨울이었거든요.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시동이. 왜냐면 디젤 차잖아요. 디젤 차고 이렇게 해놓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차를 시동을 안 켜고 겨울이고 이렇게 해놨더니요. 그게 시동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시동하면 뭐 꺼지고 이렇게 하고 막 열나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네들이 한다고. 자기네들 와가지고 그 배터리 있죠. 가지고 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무슨 뭐 시동하는 뭐가 탈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또 거기를 뭐 열을 어떻게 가한다고 하고 자기네끼리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안에다가 전구 있죠. 전구. 큰 뭐 100와트인가 짜리 전구 그 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한참을 닫아놓고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 그래 밥 먹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운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를 해야죠. 그것은 신의성실로 우치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시동했는데 만약에 어느 하나가 탔다. 스타트 모터가 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게, 그래서 유치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보조를 위한 사용을 제한 없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며칠 한 번씩 시동 켜가지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뺑 돌아주고 다시 갖다 놔야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채무자의 승낙이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뭐라냐?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대여하든지, 담보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왜요? 계속 돈 안 주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하루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공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여, 렌트카를 다시 주든지, 담보로 잡고 돈을 받든지 해야지 계속 내가 유치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채무자는 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는 여기서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왜요? 생각을 해봐요. 의뢰한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요.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유치라고 있죠. 그런데요, 만약에 병이요, 의뢰 승낙을 받는, 법조문은 채무자라고 돼 있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봐. 그럼 당연히 을이 뭐라고 하겠어? 야, 너 돈 없어? 나 이 차 그러면 다시 렌트 줘가지고 한 5일간 렌트 줘가지고 그러면 여기로 퉁칠까? 그러면은 을은 고맙습니다 그러죠. 갑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을이 차 빌려가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다시 또 렌트를 주면 또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갑은 예스 하겠어? 노 하겠어? 당연히 노 하죠. 그래서 법조문은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여를 해. 대여했더니 다시 렌트카를 줬다 이 말이죠. 렌트카를 줬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렌트비가 나오죠. 이 렌트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이 과실을 뭐 한다? 과실을 수치해. 과실을 수치해가지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냐? 충당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렌트가 하루 20만 원이다. 일일 20만 원. 그럼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80. 또 하루 또 렌트 주면 또 20 빼면 얼마? 60. 또 쭉 해가지고 20 남았죠? 나머지 하루 더 주면 얼마? 0. 그럼 피담보 채권 0이죠?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건을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냐? 과실을 수치한다고 얘기하고, 이때는 사용이나 그냥 보조를 위한 사용은 제한 없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채권과 물권 아주 중요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유치하고 있는 동안은 또 비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비용이 또 발생하죠?
그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 하냐? 필요비, 유익비라고 얘기하죠. 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안으로 떨어진 것 같아. 보니까 위에요. 위에 뭐죠? 차 위에 부분이 이임새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리해야죠. 수리하니까 수리 비용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 비용에 대해서 또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한다? 돈을 안 주면 하나는 뭐냐면 먼저 경매를 할 수 있죠.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이 변제 충당. 또 하나는 이렇게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 사용, 그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여기서의 경매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했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선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없죠? 또 한 가지 경매라는 것은 뭐냐?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 이 말을 무슨 말을 하냐? 환가, 이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돈에서 수리비를 받아오는 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하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경매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이 변제 충당은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는 깜이 돼야죠. 근데 이게 경매할 깜이 못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것을 내가 좀 수리를 해달라고 여기 수리하는 데다 보냈더니 수리비가 12,000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2,000원 나왔다 해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12,000원 너무 비싸네요. 이게 한 2,000원 나왔다 해봐. 그럼 2,000원인데 돈 안 주면 이 사람 물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줘. 그걸 유치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내가 계속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보관하기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상 경매 청구하면요, 돈이 한 3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한 3, 4만 원 나올 거예요. 2,000원 받으려다 3, 4만 원 비용을 투입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한 뭐가 있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런데 법원에 청구를 해. 법원에 내가 그냥 먹어버리겠다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평가해. 감정을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 왜냐하면 내가 이거 그냥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감정평가를 하죠. 법원에다 청구해서. 그래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경매를 청구할 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 청구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채무자한테 내가 먹겠다고 통지를 해야죠.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네 자녀가요,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뭐냐면 돈을 벌어가지고요, 자기한테 처음으로 와이셔츠 한 벌을 선물했어, 자녀가요. 그럼 그 와이셔츠를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자기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는요. 그런데 세탁소에 와이셔츠 하나를 다림질을 맡겼더니 돈이 없어서 못 찾고 있는데요. 자기 멋대로 그걸 처분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500원짜리도 500원짜리 가치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 떨어져가지고요. 오직하면 그걸 다 계속 입고 다니겠어요? 알겠죠? 그것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일단 통지를 해서 그거 없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채무자가 깜짝 놀라서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내가 찾아오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되어 담보 제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시항변권도 배웠잖아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가 있는 거냐? 채권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물권에 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 혹시 알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요. 그래서 채무자가요, 불법행위랄까요? 차라리요.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돼야 되죠. 위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을 불법행위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위법해야 돼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고 뭐가 되면 적법하다. 적법. 그럼 적법이면 그러면 불법이다, 아니다? 적법은 불법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봐. 이런 고의나 과실은 뭐냐면 귀책 사유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을요, 살인했다? 살인? 갑이 의뢰 살인해서 그럼 갑은 당연히 살인죄죠. 그럼 불법 행위가 되죠? 근데 살인했는데 이 사람이요, 이놈이 강도다, 강도. 강도가 밤에요, 칼을 들고 와서 자기네 가족들을 위협하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까 얘가 맞아서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 것을 뭐라고 한다?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협하지 않아? 그래서 정당방위는 적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우리 채권법에서는 동시함유권과 유치권을 뭐라고 하냐? 위법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위법성 조각.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얘기해. 위법성 조각사유다. 위법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위법성 조각이다. 그것을 뭐라냐? 유치권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적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적법.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뭐란다? 점유하죠. 이런 원칙적으로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점유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적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적법이지만 이로 인한 뭐는요?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뭐란다? 반환해야 돼.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함유권이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이라든가, 알겠죠? 채권의 뭐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뭐 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에,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죠?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도급의 경우는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비용을 갚으라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비용이 없어져. 소멸시효가 돼서. 그럼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뭐도 없어져? 종된 권리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동시행함유권,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치권이나 동시행함유권을 이렇게 행사하죠. 그것을 소송상 행사를 하죠. 소송상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상환급부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환급부는 서로 교환을 하는 말이죠. 급부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의뢰한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자기 자동차를요 수리해달라고 맡겼더니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은 을한테요 수리비를 주지도 않고 갑이 을한테 내 차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 차 돌려달라 소송을. 그럼 어떻게 을은요? 그 판사가 물어보지. 야, 너 뭐 때문에 남의 차 가지고 있니? 물어보니까 수리비용 안 주니까요. 그럼 뭐죠?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이 있다고 지금 소송상 행사를 했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냐?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을은 갑한테 자동차를 인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뭐라? 교환해라 이 말이죠. 상환 서로 교환해라 말이죠. 급부 뭐죠? 자동차하고 100만 원을. 그걸 상환 급부 판결이다.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소송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상환 급부 판결이다. 상환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시행함유권이나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이고 사용이익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채권 있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그럼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잔금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공사대금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뭘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소송상 동시행함유권을 행사했거나 유치권을 행사를 했다. 상환 무슨 판결? 급부 판결이다. 항변권은 뭐다? 항변권은 채권에 있는 것이고요. 유치권은 뭐가 있다? 물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항변권은 뭐죠?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걸 동시함유권,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유치권.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고, 이 물권과 채권, 즉 동시행함유권과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가 있다. 병존. 알겠죠?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판례를 보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운 이 유치권 있죠? 이 유치권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한 문제가 나오고 딱 한 번요. 최근에 15회 이후로는 한 번요, 두 번 나왔거든요. 두 문제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한 문제인데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이론의 문제로 나오는 것이 한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사례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갑의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갑의 시계를 수리했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관계없다. 어느 것이랑 관계없이 항상 채권하고 물권만 생각하면 무조건 정답이 나온다.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나한테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세상 누구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누가 수리를 맡겼다는 건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맡겼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비용상환 청구는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만 청구하고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가 있고 특히 경락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요. 여기 사람에 대한 거 안 되죠? 권리금 보증금 안 되죠? 임대인에 대한 수험상 안 되죠? 매매대금 채권 중에서 두 가지 공사 자재 납품 대금이라든가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뭐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말소 기준 권리하고요. 이제 기준 권리에 따라서는 경매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경매가 될 때는 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한다?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경락이 있게 되죠? 압류하고 난 다음에 압류하게 되면 경매 시작이에요. 경매가 시작돼서 바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래서 경락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이 갑의 건물을 을이 수리를 했어요. 수리했는데 이 갑의 건물은 여기요 2월 1일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당권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요 3월 1일 날 저당권이 있고 여기요 5월 1일 날 이 저당권에 의해서 압류가 있고 이 압류에 의해서 경락이 돼서 경락인 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락인 병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이 있죠? 채권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죠. 점유.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해야지만이 유치권이에요. 채권만 있다 해서 유치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점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여기서 공사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요. 여기서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 공사가 시작됐어.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요. 비용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어. 공사가 끝났어. 3월 1일이요. 그럼 여기에서 뭐랬냐? 4월 1일 날 점유를 해. 점유.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되냐? 유치권이 돼. 알겠죠? 공사가 시작됐죠? 공사가 끝나야 변제기잖아요. 변제기 때 돈을 안 주니까 점유하죠? 그래야 유치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서요. 2월 1일 먼저 점유를 했어. 점유.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4월 1일 날 공사가 끝났어. 공사가 끝났어. 그러면 점유를 먼저 했죠? 공사가 끝났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유치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하고 뭐가 있어야 돼? 점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봐. 여기서 압류가 이렇게 했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했다면 A가 이렇게 압류해서 경매가 됐다. 그랬더니 병이 경락이다. 그런데 여기요. 3월 1일 날 여기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요. 6월 1일 날 유치권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유치권은요? 여러분 6월 1일 날 유치권이죠? 3월 1일 날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당권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당권 이건 1번이고 2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보다는 먼저 했죠? 여기는 압류보다 늦게 했죠? 유치권자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를 못하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대항하고 이건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어. 경매가 돼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 중에 막 유치권자가 들어오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을 무조건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매 진행 중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해도 그 사람은 또 보호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유치권이 누가 있다 그러면 아무도 경매를 안 들어와.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물건 소유자도 손해고 채권자도 손해고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뭐라 그랬냐?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려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압류는 뭐냐? 경매 기입 등기란 말이죠. 그냥 압류 등기라죠.
압류 등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를 돼. 압류 등기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다. 이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치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그게 맞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치권이 어디냐 말이야. 어디? 유치권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기 전이냐 후냐 이거죠. 저당권이 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려면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하기 전이냐 후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이다. 그러면 그 유치권은 살아남지만 압류가 저당권이 중요하잖아. 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알겠죠? 유치권이다. 그래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유치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를 기준으로 한다. 압류.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뭐 금방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압류 이것은 어디 갔냐면 9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냐. 압류가 있기 전에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만 93페이지 압류가 있고 난 후에 유치권은 대항한다 못한다 이런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들은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하려면 먼저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은요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6가지를 배우려면 먼저 저당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저당권이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책의 순서대로 그냥 처음에는 강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이러면 오후에 특강을 할 때 일단 저당권은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벌써요 1월 2일이에요. 10월 28일 날 시험인데요. 벌써 10월 28일 날 시험인데 벌써 이틀이 날아갔네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금방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주간반 들을 수도 있고 야간반요 못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동영상 듣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썩 그렇게 맞지 않으면 그냥요 제 생각인데요 주간 듣고요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야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1월부터요 1월, 2월, 3월, 4월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주간 듣고 똑같은 걸 야간 그건 전부 다 들을 필요 없고 민법하고 개론을 1차적으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법 있죠? 공법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공법까지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까지만 여러분요 하면 내 생각이요. 여러분들이 일자가 동차로 성적을 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체 과목 중에서 항상 민법이 문제죠. 그렇죠? 양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민법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하고 12월 강의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 다니면 5월달, 6월달 강의를 들어도 이 강의를 못 들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강의를 너무나 얕게 해가지고요. 시험 수준은 보통 이렇게 이미 남아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60점 맞게 강의를 해준다. 학생들한테요. 힘들지 않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60점을 맞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기 때문에요. 11월, 12월 강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실 때 어떻게 하면 11월, 1월, 2월은요. 1월하고 2월은 일단요. 민법 총칙부터 나갈 게려면 민법 총칙부터 걷죠.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요. 일단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이렇게 특별법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여러분요. 먼저 보고 오시고 민법 총칙이 되면 수요일 날 강의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바로 2시간 해가지고요. 그날 배웠던 민법 총칙의 범위를 요약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약 강의를 바로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요약 강의 주면 그 요약 강의 그것만 지금 책을 바로 만들려고 왔는데요. 만들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첫째 주는 안 돼갖고 두 번째 주는 김원수가 요약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을 다 이미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곧 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 지문 이게 다 뭐냐면 국가고시요 15년간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봐도
100% 여러분요. 모든 시험은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토요일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요.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은 좀 그렇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채권법 있죠? 채권법. 채권법은 이미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해놨잖아요. 그래서 물권법이죠.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죠? 이건 문제잖아요. 문제요. 그래서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을 강의를 하고요. 물권 끝나면 민법총칙. 민법총칙 끝나면 특별법 이렇게 나가고 순서대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채권법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그 채권법 공부할 때는 시간이 되면 채권법은 기출문제, 기출지문 특강 수요일날 특강 돼 있죠. 이것을 여러분 들어야지 이 채권법 같은 것은 이 기출문제 지문 특강만 들어도 여러분요 10문제 나오고 10문제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밖에 안 나왔거든요. 26회가 시험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기출문제는 정답만 외우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건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 해놨으니까 그걸요 이걸 몇 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을 수 있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권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특별법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도 여러분들이 100%요 합격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야간반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야간반은요. 야간반은 조금 그 양이 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 채권법 있죠? 채권법의 기출문제 지문 강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요일 날요 물권법 기출문제 지문. 물권법은 12회부터 26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알겠죠? 12회부터 26회까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풀면 여러분들이 100%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요약노트 있죠. 요약노트는 국가고시에 나왔던 국가고시 기출문제요. 1년에 우리 시험에 맞는 문제가 약 한 12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 120문제 정도 나온 것이요. 한 5년 정도 된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험에 맞는 것으로 편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우리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요.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것은 지문이 1개나 2개 정도예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서 95%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약집 보시고 기출문제 지문집 보시면 끝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려면 약간의 여러분요 이론이 약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론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보면 돼요. 채권법 같은 경우는 강의를 먼저 듣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지문 강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채권법 강의를 들으러 와. 그러면 무슨 말인지 그 지문이 다 귀에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약집을 5월달, 6월달 좀 너무 늦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요약집을요. 1월 달에요. 요약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하고 나서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부족한 것은요. 그 두세 페이지 된 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해주면 됐지.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려면요. 한 요약집을요. 한 10년 뒤에 써야죠.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요약집이 작년에 요약집이 약간 두껍고 지금 여러분 보기에 약간 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부터 한 5월달까지 볼 수 있는 양으로 약간 줄여가지고요. 하고 나머지는 한 20-30페이지 정도는요. 나중에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로 3개로 해가지고요. 책이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알고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부터는요. 바로 요약을 들어가서 그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학기론 그 밑으로 어떻게 할까요? 학기론 어떻게 다 했나요? 저는 반은 했는데요. 너무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걸 해가지고 잠깐만요. 학기론 기본서는요. 우리 선생님이 줄 그은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저자가 줄 그은 거거든요. 근데 양이 좀 많긴 한데 그걸 줄 그어가지고 우선 그 줄 그은 것을 우선 여기 월요일까지 해갖고 올게요. 그러면 해가지고 야간 실장을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일단은 듣지 말고 냅두라고 언제요? 저번 주 화요일날 왜요? 그 1월달부터 시작하시면서 아니 자기가 이제 줄을 거준다고 하더라고요. 줄을 거달라고 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일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